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우스 협동조합 오신환 이사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오신환 이사장님을 소개드리면 이사장님은 서울시 의원을 거쳐서 관악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고 당내 소장파로 불리며 항상 보수의 개혁을 위해서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최근 여의도에 지금 이 장소입니다. 최근 여의도에 협동조합 형태의 하우스 정치 복합 문화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예. 우리 박찬종 TV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조금 용어가 생소하니까 복합 정치 문화 플랫폼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겸 해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찬종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1대 총선에서 제가 낙선한 후에 이 협동조합 하우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워낙 보수 진영의 척박한 진영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진영이 좀 더 확장되고 외연을 넓히고 더 혁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몇몇이 의기투합을 했고요. 그 형태를 이제 조합원들이 출자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15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서 이 협동조합 하우스 카페를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커피숍과 같은 기본적인 하우스 카페의 운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우스 책방입니다. 국회 앞에 과거 30년 동안 서점이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전문 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하우스 책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간을 활용한 아카데미를 개설하는데요. 여의도 클래스라고 명명을 해서 이곳에서 많은 저자와의 대화 또 아니면 기획 아카데미 프로그램들 또 너무나 이렇게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 말고 기본적으로 영화, 음악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독서 모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카데미가 풍성해지고 이 아카데미 통해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그 청년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우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언론의 보도 그 전에 인터뷰하신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고 계신 조합원들 중에는 젊은 정치 세력들도 많고 네네. 또 여야의 그 정치적 도선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소속되어 계시는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 중에서 개혁 보수를 주장하고 보수의 개혁에 힘쓰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이 다 참신하고 건전한 세력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유승민 계보들의 새로운 형태의 결집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저희가 이제 어저께 어제 20일이죠. 예, 21일. 공식적으로 2시에 그런 어떤 언론의 오해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저와 유이동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 또 한쪽에서는 또 우리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허승 이사 그리고 석수경 이사 이런 분들은 전혀 또 유승민 대표와 관계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친소관계를 통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모집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 주변의 지인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외형적인 인물들을 보고 언론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은 어느 한 개인의 공간도 아니고요. 또 저의 공간도 아닙니다. 이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우리 모두의 공간이가 되고, 그리고 또 정치가 제가 바깥에서 보니까 여의도 국회가 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더 대중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 정치와 그 속에서 소통하고, 또 정치와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구상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의 공간도 아니고, 또 여기는 뭐 소위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을 어느 한 특정 세력으로 자꾸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이 하우스가 확장하고 더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제약이 된다. 그런 점에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특정 정치인에 편향된 공간은 절대로 아니다. 네.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들이 150명 정도가 출자해서 출발을 하는데요. 기업이니까, 네네. 기업이니까 반드시 이제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뭐 말씀하신 정치 공간, 또 책방, 뭐 여러 가지 대화의 창구, 신진 정치 세력들, 건전한 개혁 세력에 대한 지원 다 좋습니다만,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 비용 지출도 있고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고 잠이 안 오는 부분입니다. 뭐 여의도의 1층에 거의 실평수 90평 정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임대료가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작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그래도 뚜벅뚜벅 가야 된다라는 의지들이 모였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손익 타당성 조사를 좀 해봤는데 막 크게 이익이 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 경비들은 선순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또 그 확장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기서 책을 팔고 커피를 팔고 공간을 임대해서 나는 수익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들도 좀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지금 150명이 조합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뭐 저희가 최초 목표는 300명 정도 했었고요. 이것이 500명, 1000명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출자금들을 많이 내주시니까 그것 또한 우리의 자산이 되고, 또 여기를 운영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사회자님도 꼭 조합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꼭 가입하겠습니다. 예. 고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장 하시기 전에 네. 희망 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뭐 이런 걸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중 일부는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시장 되시고 난 뒤에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장려와 지원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그 형태의 기업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어찌 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형태가 진보 진영의 전유물처럼 되어 왔었는데, 우리 오신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인데, 네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진영에 선점하고 있는 뭐 그런 형식도 아니고요. 저는 다만 이제 소위 말씀하신 대로 진보 진영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활동들을 펼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뭐 평등한 구조를 우리도 염두에 뒀고, 또 이것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한 그
바텀업 방식으로 아래서부터 우리가 좀 뭔가 혁신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특정인이 어떤 펀딩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 한 개인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게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평등한 어떤 구조와 그런 운영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차용을 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가치와 너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협동조합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그 속에서 뭔가 더 큰 일들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고 박원순 시장을 거명하게 됐고 또 지금 시점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참 여야가 후보들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는 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0여 분이 거명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선 준비위원 선정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오신환 이사장님께도 제안이 있었는데 경선위원회 거절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그 거절 이유가 뭐 직접 출마하실 의향은? 예, 그 타이밍이 사실은 이 하우스 오픈하는데 가장 바쁜 시간에 그런 경선 준비 기획단의 제안이 왔었고요. 사실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고 그런 점에서 저도 뭐 일정 정도 제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이 하우스 오픈이 이게 몇 달 동안 저희가 준비해 온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또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또 이 하우스라는 공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정치 활동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더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단에는 뭐 부득이 고사하게 됐는데 저는 기획단에서 좀 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선거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반드시 중요한 내년도 보궐선거에서 우파 진영이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아까 인사 말씀 때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그 안타깝게 낙선을 하셨는데 4월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참패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공천 과정에서의 잘못, 공천의 잡음 이런 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결론 지은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거명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고 시장 자질이 충분한 분들입니다만 과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천 과정이 매끄럽고 공정하게 잘 진행돼서 서울 시민들에게 공천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한 그런 불이익은 없어야 할 텐데 경선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 시각으로 과연 이번 공천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정치적 니즈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21대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좀 이제 총선에 임박한 보수 통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좀 너무 매몰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그런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공천의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내년도 보궐선거에 그냥 무난하게 경선 과정 거쳐서 후보를 내면 무난하게 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거의 완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히 오픈된 그런 어떤 룰들을 준비해내고 또
일반 상식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들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지난 4월 공천 과정에 잡음이 많았고 매끄럽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당 대표였던 그 황교안 전 총리께서 정치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경험이 너무 많아서 조금 표현이 뭐 합니다만 노회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의 그런 점들이 공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비대위원장 체제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비상한 조치는 없는 가운데 시간만 끌고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분들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기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이제는 마감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이게 정치 과정들이요, 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아시다시피 초기에 굉장히 확장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호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 이후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회와 또 우리 당에 있는 원내 구성원들과 이게 일체감이 없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뭔가 힘을 모아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혼자 단독 플레이로만 보여지고 그 메시지가 일시적인 하나의 쇼가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고 넓혀가는 데 있어서 저는 그 방향성은 우리가 충분히 동의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30% 박스권에 묶여서 우리가 평생 이겨보지 못하는 선거만 치러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중간 지역에 있는 중도 진영을 우리가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아쉽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은 또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승리로 저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야 되지, 이게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12월 뭐 비대위를 흔들고 또다시 내부 분란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그러면 그동안의 총선 이후의 시간들은, 김종인 비대위 시간들은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실패한 또 비대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또 그냥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가 그 나머지 시간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또 대안을 갖고 뭔가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약속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역할을 하고 또 믿고서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하고 네네. 하루 종일 정치권 뉴스를 달궜는데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좀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이번 그 다가올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 또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 힘 진영과의 어떤 함수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태섭 전 의원님과는 법사위원회에서 20대 국회 내내 의정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분이 있어서 마침 어제 탈당 이전에 한 일주일 전에 바로 요 인근에서 저녁을 같이 했는데 사실 많은 이런 탈당과 관련한 고민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가졌던 민주당의 입장문을 보니 탈당의 변을 쓴 것처럼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민주적이고 내부적인 소통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였던 자기 조직 안에서의 어떤 이런 배타심이랄까, 뭐 패권적 사고랄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저는 뭐 그런 어떤 이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뭐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고,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섣불리 제3 후보로 출마한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 당과 같이 해서 뭐 출마한다거나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곧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조만간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우리 오신환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개혁적 보수를 개혁하는 데에 적임자인 분이 공천자로 결정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든 아니든 국민의힘 쪽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 하우스 공간의 다른 기능 부분은 젖혀놓고 어떤 정치적 기능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하우스가요, 어떤 특정인 아니면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서포팅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이 조합 하우스가 정치 활동을 못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다만 그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정치 활동하는 것은 뭐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공간이 어쨌든 대중 속에서 우리가 정치적 확장을 염두에 든 공간의 역할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속에서 아마 그런 정치인들이 이 공간에서 뛰어놀고 또 더 확장시키고 대중들과 함께 만나는 접점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대환영이고, 우스갯소리로 뭐 서울시장 후보자들 누구든지 이 공간에서 시장 출마 선언을 해라. 김선동 전 사무총장 이 자리에 엊그저께 왔다 갔는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형님도 꼭 여기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해라. 또 뭐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또 유승민 전 대표도 뭐 북콘서트 하려면 꼭 여기서 해라. 뭐 이런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공간이고, 또 뭐 일반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한테도 다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끝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다시피 되어 왔었던 그런 개념을 과감히 깨고, 네. 또 진보 진영에서 했던 그런 유의 사업보다 우선 스케일 면에서 규모가 굉장히 크게 지금 좀 우리끼리 말로 좀 겁없이 지금 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은 활동과 역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겸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하우스에 꼭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여의도 국회 앞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공간이 살아 움직이면서 대중 속으로, 그리고 우리 진영이 더욱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이곳에서 많은 기성 정치인들과 네트워크하고 또 스스로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여의도 클래스를 많이 개설하고 만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의도에서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하우스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를 하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또 지나시는 걸음 들러서 격려를 해줘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